안녕하세요. 사학야원의 황은식 대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찐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설명회는 외고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1시간 반 이내로 저희가 끝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도 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속에서 각각의 영역 분류해서 저희가 따로 홍보 영상으로 해서 저장을 해둘 테니까 그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외고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로 설명을 하고 안양여고, 가천여고, 경기여고는 내신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은 다양한 어떤 예시들이나 자료들을 해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온라인 설명이라서 저희가 좀 짧게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외고 합격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시 확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정시가 확대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 방향이나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서는 정시가 20% 후반에서 30% 정도였는데 이것이 정시가 확대되면서 40%라고 실제로 공개가 됐지만은 실제 정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거의 50%에 육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월되는 그 수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학생들이 정시로 해서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 보면은 코로나 세대만이라도 정시 확대를 더 강화시키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사실은 입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되면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생기부의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서 수시에서는 무엇으로 뽑아야 되느냐? 내신으로밖에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시 확대는 아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이라는 것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보면은 우선은 기존의 수능은 문학, 독서, 문법, 화보가 작문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역이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즉 내년에 보는 수능이죠. 내년에서는 문학,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하나의 과목이 되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것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는 공통 영역, 국어의 공통 영역 누구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A라는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고 B라는 학생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 첫 시험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과 내후년의 시험을 보고 고3 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그러면 새로운 수능이라는 것은 저렇게 섰던 선택의 영역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체감이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보시면은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신문, 인터넷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보면은 자, 독자의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열해서 활용할 수 있다. 무엇을? 뭔가의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신순에 의해서 배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보면은 관련도 순 무엇이 얼마만큼 관련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 기사들이 재배열이 되는 거죠. 인터넷 신문을 한 번이라도 본 학생들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언어와 매체라는 것은 새로운 영역이 들어와서 내가 기존에 내가 배웠던 거와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유형의 영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학습을 반드시 해야만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어떠냐면은 여기 문학처럼 문학 혹은 독서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어떤 교육 방법들이 학습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해야 잘 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2022학년도 예시 문항입니다. 올해 6월 달에 공개가 됐습니다. 내년 수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예시 문항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나란 말싸미 둥그에달라 후민정음이라 그러죠. 이 후민정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들이냐? 자, 보시면은 2021학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고3들이 본 9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진행한, 즉 수능을 주관하는 곳이 평가원인데 그 평가원에서 본 모의고사입니다. 마찬가지 나란 말싸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문제들은 쉬운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제와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보시면은 올해 안양외고 1학년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란 말싸미 후민정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산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양명여고 그리고 동안고, 즉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과정에서 나란 말싸미 후민정음을 배웁니다. 즉 누가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느냐,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능의 첫 번째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특히 좀 남학생들이 보면은 1학년 때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신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에 엄마 나는 정시를 준비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는 뒤통수를 그대로 딱 때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은 뭐냐면은 엄마 나는 고3 때 열심히 할 테니까 고1, 2 때는 나를 좀 봐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1, 2 때는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그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신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 즉 수시와 정시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입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학부모님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수시와 내신을 분리시키지 말고 둘 다 같이 잡아야만 내가 효과적인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다? 이러한 시험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능이라는 것이 어떠한 수준이냐 보시면은 1등급부터 이제 9등급까지 있죠. 근데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입니다. 90점대 초반 4%인 거죠. 사실은 좀 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수능의 평균을 보시면 몇 점입니까?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중학교 3학년들이 3년 내내 이제 국어를 보면은 평균이 몇 점 정도 나옵니까? 80점대 이상이 나오죠. 80점대 이상의 국어 내신 평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점입니까? 60점으로 볼까요? 그러면은 이 80점대 평균이 나온 것보다가 몇 점이 내려갑니까? 20점이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90점 혹은 92점의 점수를 내신을 맞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점을 끌어내리면 됩니다. 쭉쭉 내리면 70점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받을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수능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수능의 점수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좀 먼 이야기 같은데 막상 학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년이라는 혹은 2년 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긴 시간 같지만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반드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은 어디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느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보면은 문법 부분은 5문제입니다. 문법 부분이 5문제인데 이 5문제 중에서 난이도 12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20%나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 한 14문제 안팎으로 나오는데 문학은 14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16%. 그런데 독서 부분이 61%가 나오죠. 자, 볼까요? 수능은 결국 무엇으로 점수가 만들어지느냐? 문법과
수학, 비문학, 독서 부분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헌법은 어떻게 하냐? 학교 내신에서 다룹니다. 자, 그런데 독서라는 것이 어떻게 다루느냐? 독서는 쉽게 말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전공 교재입니다. 영역별로 전공 교재의 한 페이지를 찢어서 이것을 시험지에 넣고 이것을 정확하게 너는 읽어낼 수 있니 없니 이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문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지문을 보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 암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은 단순하게 한 번만에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학교에서 교육이 되느냐? 자, 볼까요? 학교에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비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읽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1등급부터 해서 거의 8등급까지 있는 학교에서는 그것이 수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는 위주로밖에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거의 학교에서는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 비문학 부분이 이렇게 60% 이상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학원에 다니든지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보든지 해야만이 수능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그 방향성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학교는 경기도 수원, 화성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실적을 보면은 요건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입시에서 서울대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 서울대가 25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다른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40명 이상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세마고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화성에 있는 모 H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 학교는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정시만을 파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는 대충 어머님들 감이 오실 텐데요. 이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상위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가지고 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즉 이 결과값을 낸 이 학년들이 들어갔을 때 보면은 안양이고나 경기고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월등히 뛰어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해 보면은 경기고보다는 훨씬 더 못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많은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웃풋은 이 경기고나 안양이고보다 훨씬 나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시를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의 모형으로 빠르게 따라갈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성고는 완벽하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탑 10위권 혹은 20위권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점수대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정시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외고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안양여고로 가고 경기여고로 가고 과천여고로 가는 학생들이 수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시를 포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나? 1학년 때부터 정시를 준비해야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은 25명이었죠. 25명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자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휘문고, 쇠하고 이런 학교들이 서울대를 평균적으로 25명씩 이렇게 보내는 학교입니다. 요건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학교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학교에서 보면은 이 학교가 16명이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수시를 가지고 간 학생은 몇 명? 2명. 그리고 정시를 가서 간 학생이 몇 명? 14명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은 이번 겨울방학만이라도 최소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겨울방학 때는 정시, 즉 모의고사, 수능을 내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뒷부분에 과천외고랑 경교외고는 선생님들이 아마 좀 시험의 내용, 시험지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안양외고는 제가 좀 짧고 굵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양외고는 우선 국어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냐? 고3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 수준에서 나오고 그리고 평균이 60점대입니다. 평균이 60점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가면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점수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 애는 중학교 때 9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왜 60점이 맞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중학교 때의 공부와 전혀 다른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내신은 암기입니다. 암기. 누가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200문제에서 300문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안양외고는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범위가 많습니다. 교과서가 일부분 들어가고 수능 특강이 들어가고 프린트가 들어가고 문제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누적이 됩니다. 중간고사 때 봤던 부분이 그대로 기말고사에 합쳐져서 추가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를 망친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망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수능 특강이라 그래서 이 고3들이 보는 교재인데 이 수능 특강을 어떻게 하느냐? EBS를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4개를 다니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학원을 안 다니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선행교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선행교재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교재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얘는.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것들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시험 범위에 가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수행평가 점수로 나갈 겁니다. 수행평가 점수로 나갔기 때문에 얘는 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시험 2주 전에 거의 몰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면은 상위권의 학생들도 보면은 시험 2주 전에 좀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는 안양외고 가면은 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최소한 6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6주 정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 대비 교재가 매주 한 권씩 나옵니다. 매주 한 권씩 나와서 한 6권 정도가 나오고 한 권당 한 일주일에 5시간 정도에 풀 수 있는 분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 수준으로만 최소한 따라오면은 3등급 이내까지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지필평가는 100%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지필평가가 전체에서 한 20% 정도가 되고요. 수행평가가 80% 정도가 됩니다. 수행평가가 80% 되는데 문제는 수행평가의 변별력은 80점과 79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것이 5점 이상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감점의 없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100% 이 객관식의 지필평가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국어쌤들이 고3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안양외고는 고3 문제들이라 그랬죠. 고3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수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모의고사의 형식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실제로 학생들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 보면은 첫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중간고사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수능특강이 중심입니다. EBS 교재인데 이 수능특강에서 문학, 문법, 독서, 기타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학 부분이 거의 절반으로 나옵니다. 얘는 중간고사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30%의 문법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등급이 갈립니다. 근데 이 문법 문제가 어느 수준이다? 고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배웠을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타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교과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부분은 난이도도 쉽고 범위도 적고 그리고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피크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특이 여전히 들어가지만은 국어의 역사라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나란 말씀이 등기에 달라 이러한 중세국어, 근대국어, 고대국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때 2학기 때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영상으로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쌤들이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제가 평소에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은 좀 웃긴 이야기도 하면서 좀 여유롭게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이 겁나 빠르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수특 여전히 있고 교과서, 모의고사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특, 즉 EBS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전 범위를 거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3 교재를 가지고 내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 내신 평균이 올라갑니다. 1학년 때는 평균이 거의 60점대라면 2학년 때는 70점대, 3학년 때는 80점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똑같기 때문에 1학년 때보다는 당연히 학생들이 3학년 때 더 평균적으로 높게 점수를 맞겠죠. 그래서 1학년 때 국어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 강화로 인해서 국어 내신 또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상향으로 올라가지 절대로 쉬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국어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내신에 상향 교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도 그렇지만 안양여고도 국어쌤이 2분 혹은 3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쪽 쌤이 다르고 이쪽 쌤이 다릅니다. 설명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너희 반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니? 너희 반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니? 그리고는 이게 논란이 된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러 갑니다. 선생님 이것은 이거입니까? 이거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학원에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줘서 통일성 있게 학생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다 준비를 해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10월 29일 2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이 학생이 100점 성적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필평가 국어가 첫 번째니까 국어겠죠. 100점. 자, 확인됐죠? 그리고 기말고사 볼까요? 기말고사. 지난주 시험 봤습니다. 이번 주인데 12월 22일 누구누구야 시험 잘 쳤니? 네, 100점이에요. 됐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안양여고 1학년 국어 전교 1등은 4개를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내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나머지는 믿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저희 학원은 학생들한테 피드백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줍니다. 쌤들이 알아서 잘 지도를 하세요. 그러면 쌤들이 다 거의 대부분 쌤들이 학생들을 시험 기간에는 1대1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유형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틀리죠? 선생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이것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것의 답은 뭐죠? 자 볼까요? 이 질문을 혹시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많이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1, 2, 3, 4, 5 요 순서대로 제가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의 학생들은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질문을 합니다. 이 영역을 내가 점수를 못 받고 틀렸는데 이런 영역 혹은 이런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어떤 방향과 어떤 깊이, 어떤 책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제가 교육학 용어로 이것을 가지고 초인지 능력, 초인지 학습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학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학생을 보면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왜 틀린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자 하는 학생인 거죠. 세 번째 학생을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온 거면은 아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런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없이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것은 그냥 풀이를 설명해 주세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수정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모르는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문제점 있는 학생 이 질문 답이 뭐예요? 해설 써 있어 이 자식아. 해설 써 있어요 그게. 해설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생들이 든다면 반드시 명심을 해서 고3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와야 돼요.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틀리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해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코 5번과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질문을 받아보면 그 학생의 등급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선생님들하고 좀 개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올해는 어쨌든 제가 안양여고를 수업했었는데 내년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안양여고 선생님들이 하실 겁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과천여고랑 경교여고 선생님들 나오셔서 시험 대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학원 부원장 문휘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교는 과천외고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어머님. 수년간 지금 과천외고를 내신 대비 진행을 해오고 또 수능 수업을 함께 해오면서 학교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 계속 매 해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 아이들의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종합적으로 시험지를 분석을 했을 때요. 크게 몇 가지, 6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부 프린트물의 분출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조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천외고만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법 부분의 중요성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강조되는 외고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문제보다는 문법의 문제를 얼마나 아이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의 변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낯선 작품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시험 대비를 조금 하다 보면요, 어머님들 내신 대비 때 바짝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뭐 교과서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낯선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교재 안에서 모든 걸 다뤄주기는 하지만 겨울방학부터 저희와 차근차근 준비했던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들은 그 단시간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막상 시험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뒷부분에도 하나 좀 보여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기 작품에서 외부 지문의 출제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외부라고 하는 것이 낯선 현대시,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때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 시가 시조 해석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그 시기에 내가 아이들 내신 공부할 때 바짝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조금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휘의 중요성인데요. 과천외고에서 이 어휘 문제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어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약하거든요. 특히나 사전 문제 활용 문제 빈도가 많이 높아져서 내신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요. 그 어휘 문제가 한자성어 문제가 함께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제가 꼽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학교와의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과천외고의 내신 대비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할 때마다 비슷하게 겹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출제 선지까지 똑같은데 답이 다른 경우가 한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올해 똑같은 작품이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럼 어머님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말로써 그리고 시험지로서 조금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출제를 하시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시고 설명을 하시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들어갔었을 때는 아이들이 교과서에 우리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놓치는 문제 없이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모의고사의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천외고는 외부 출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님들. 네. 정말 100% 교과서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 공부할 때 모의고사의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내신만 듣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생길까요, 어머님? 네, 당연히 모의고사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신은 상위권 등급이라 하더라도 최저를 맞춘다거나 혹은 6월이나 11월의 모의고사에서의 등급은 일반고의 성적이 높은 친구들보다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외부의 출제 빈도가 높아졌다는 건 너희들이 그만큼 평소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시험 문제의 예시를 보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 범위는 교과서 80%. 네, 그래도 타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외부 프린트물이 2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의 구성은 네, 객관식 문제가 거의 100%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건 뭘까요, 어머님? 서술형에서 맞출 수 있는데 객관식만 100%로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누군가는 운으로 맞출 수도 있고 실수를 하는 순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균과 난이도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문제의 어떤 수준은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94점에서 100점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좀 높죠, 어머님? 네. 어떠한 편차의 수치가 뭐 1, 2점으로 나는 학교가 아닙니다, 어머님. 사실 0.1, 0.2 정도로 편차가 많이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를 했을 때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내가 다 맞추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교과서가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 문법 문제 자체가 타 학교와 다르게 굉장히 장황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 자체가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머님들. 자,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 아마 여기 보기 부분에 문학 작품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개념과 연관해서 정서가 기능이 똑같은 작품을 골라보세요 라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선지들이요, 다 낯선 현대시예요.
네, 아이들은요, 이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낯설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아예 접근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에 낯선 지문들을 보면서 이런 작품이 나올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었어. 이렇게 보면 얘가 어떠한 건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 떠올리면서 그런 작품 분석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암시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자, 표현법을 물었는데요. 그 표현법을 묻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시조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 네, 이거 시조들 양이 정말 많거든요. 단기간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4개학원 안에서는 아이들 교재 안에 항상 시조를 공부할 수 있는 테스트와 그리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금요일 과제가 늘 첨부가 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부터 시작했던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2편씩만 공부를 하더라도 3월 달까지 갔었을 때 최소 60에서 80개의 작품 정도는 보고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나 과천외고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조 부분은 반복적으로 공부를 조금 시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어머님.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사전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사전에서 이 얼마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수량이나 정도다. 두 번째, 정하지 아니한 수량과 정도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보기를 끌어놓고요, 어머님. 그러면 여기 교재에서 사용됐던 이 얼마의 의미가 동일한 예문이 뭐겠니?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사전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낯선 단어가 나오면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공부했었을 때 단어 찾는 연습 조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휘 테스트라고 하는 평소 공부 안에서 이렇게 다이어라든지 반이어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교재 안에도 수록을 해 놓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러한 어휘 같은 건 단기간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내 몸에 체득될 수 있게끔 늘 노출시켜 주자. 그리고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안에마다 얘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자, 표준 발음법이라고 해서 문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과천외고는 항상 이 문법의 예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노래 가사를 이용한 것들이 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네. 오늘 뭘까요? 네,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이런 가사들을 이용해서 얘가 어떤 발음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니?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실생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 문제의 대표 유형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천외고의 문법은 간단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장황한 설명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보기 1번과 보기 2번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어머님. 자, 그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가사,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 가사와 관련해서 보기 두 번째는 문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주어놓고 찾아보겠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아이들이 분석해야 될 것이 두 개의 지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유형을 낯설어 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똑같은 문법 문제 유형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조금 보시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보기를 가지고 표준 발음법 맞게 발음을 해라. 그러면 첫 번째 선지부터 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 문제 푸신 거 보이세요, 어머님? 지금 끊어 읽기를 했죠. 선지를 볼 때 끊어보는 훈련을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끔 의식적으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 부분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문법의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과천외고 친구들을 위해서 이 4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맞춤식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아이를 믿고 4개 학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략적인 접근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외부 작품의 빈도가 아까 예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내신 때 나 영수할 거 많아, 영어 할 거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국어 공부 시켜주셔서 아이들이 국어의 기본기가 좀 탄탄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신도 완벽하게 1등급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평소 국어 수업 안에서 국어 수업 시 시조 부분 암기와 테스트가 늘 있고요. 그리고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품만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개념과 함께 선지를 분석하는 학습을 수업 시간 안에서 늘 건드려 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작품 출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작품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천외고만의 작품집이니까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반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까먹기 마련입니다. 반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테스트라든지 수업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돕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기본적인 문법 내용의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문법의 기본 이론을 반복하는 수업을 저희 학원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과천외고의 낯선 내신들 좋은 점수 얻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고1부터 고3까지의 문법 기출문제를 정리해주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서 관련 선지를 해석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 또 많이 문의 주시고 또 과천외고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요. 어머님들 저희 학원 믿고 보내시면 내신에서 상위권 등급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나올 수 있다라고 믿고 저희 학원 아이들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저는 저희 살게 학원의 강사 오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외고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매번 설명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곤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좀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학교는 이제 경기외고입니다. 자,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15기 친구들, 이제 현재 고3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과천도 시, 안양도 시, 근데 경기도는 도라고 해서 이제 비주얼적으로 뭔가 좀 규모가 큰, 그래서 경기외고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지켜보시는 어머님들도 이제 경기외고를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분명히 경기외고만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라던가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분명히 이제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경기외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기서 이제 경기외고의 국어 수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부심. 이제 아이들 말로 학교 부심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학교에 대한 이제 학교 독특한 그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던가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이제 커리큘럼도 독자적이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어떤 수업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15기, 16기, 17기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경기고는 기수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학년이라기보다 이제 기수를 많이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근데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각각 이제 선생님들은 비슷한데 다 다른 교재와 다 다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뭔가 좀 변화하는 요소들이 좀 많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는 18기에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을 기준으로 미리 말씀드렸을 때 1학년은요.
네, 1학년은 총 시수가 4시수고요. 거기서 선생님이 2분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학기별로 수업이 차등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은요.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안에서도 이제 영역들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교과서 중심의 문학, 그다음에 또 뭐 프린트라던가 기출문제집 중심으로 하는 독서, 그다음에 학교 PPT라던가 자체 교재로 수업하는 뭐 문법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마다 시험 범위나 나가는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업 차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메인 교과서는 이제 교육과정 바뀐 후로부터는 창비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이제 문학 작품 몇 개 하고 그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서 지문 몇 가지가 조금 들어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교재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교재 활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뒤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차적으로 저는 부교재 활용을 같은 의미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의고사. 네. 좀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신과는 다른 이제 수능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문학, 독서, 뭐 문법, 화법과 작문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교재들을 쓰면서 단순하게 1학년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국어 교과서에 한정된 공부가 아니라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기수마다 다른 국어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친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어과하고 중1어과가 아예 공부하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어과가 문학을 하고 있다면 중1어과는 뭐 비문학과 문법을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커리큘럼이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수업 계획이라던가 수업 진행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교재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건데요. 부교재를 선정하는 게 지금 제가 알고는 제가 14기에서부터 이제 담당 메인으로 이제 들어와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매년 똑같은 교재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교재가 있긴 하지만 지금 기수들마다 메인 되는 교재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시험을 낸다던가 혹은 유형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때 4기에서 들었던 거 좀 다른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수업 형태라던가 혹은 커리큘럼에 대한 거에는 진짜 다른 타 외고에 비해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워낙 변화 요소가 많고 그리고 여기서 친구들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좀 생각보다 기본기 뭐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교과서라는 거라던가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제 순차적인 단계 발전을 위해서 가는 이제 과정을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해야 될 것 요소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전반적인 이제 지식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친구들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좀 따라갈 수 있을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불균형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낮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15기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 작품을 단 6작품을 보고 고3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기에서는 고전 문학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지금 17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인 교재가 고전 문학 교재일 정도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학기라던가 혹은 학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국어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 활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국어 교과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부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굉장히 많다라는 것 자체가 1학년 때 쓰는 교재 다르고 또 2학년 때 쓰는 교재도 다르고 또 그것들이 또 누적이 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어휘 교재도 붙고요. 또 방학 동안에 봐야 되는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보시면 예를 들면
들면 이제 16기, 지금 현재 2학년 친구들이 쓰고 있는 밥비라는 교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당시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메인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그 말은 곧 학교 선생님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1학년의 17기가 쓰고 있는 531 프로젝트 이투스 교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교재긴 하지만 나름 이제 좀 또 뭐랄까 그 컨셉이 되게 분명한 교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좀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어 개념 백과라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이건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단순하게 그냥 외우기보다는 어쨌든 그거를 바탕으로 국어에 대한 개념, 제가 뒤에도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개념, 원리, 원칙, 그다음에 정의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왜냐면 그거 단어 하나 틀리는 걸로 오답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밑바탕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필요한 학교고요. 독서 기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3, 6, 9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던가 혹은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3학년에 대한 기출문제, 특히나 독서나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기출에 있는 거를 활용하셔서 이제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면 제가 늘 경력을 끌어오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이거예요. 어휘거든요. 이제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로 따르면 영어의 실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공어에 대한 뭐 커리큘럼이라던가 뭐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국어과 선생님 네 분이 계신데요. 그 네 분 선생님이 모두 정말 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영어나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말을 잘 해야 된다, 우리말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셔서 매번 기출, 그러니까 내신 문제 출제에서 적어도 8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는 우리나라 낱말 뜻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부 교재를 쓴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외부 교재도 맨날 똑같은 교재를 쓰지 않아요. 예, 15기 같은 경우 15기나 16기 연결해서는 결국은 어휘력이라는 이제 신사고에서 나온 책을 썼고요. 지금 17기에서 쓰고 있는 16기, 17기 또 바뀌고 있는 책에서는 공안수 수능 국어 출제 어휘라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단순하게 이제 국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서 이제 중학교하고 연결되는 국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쉽고 재미있게 느꼈던 국어라고 하기엔 좀 더 좀 전문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제대로 된 국어를 배워야 되는 학교. 그래서 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꼭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학교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국어 내신 영역별 비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문항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내신 문제당 일반적으로 문항 개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고든 혹은 제가 옆에 있는 이제 안양고도 수업을 같이 하지만 이제 한 시험지당 문제가 많아야 30문제 혹은 32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이번에 이제 17기, 즉 현재 1학년에서 하고 있었던 친구들의 문항수입니다. 이 문항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번 17기 같은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많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이게 많은 양의 이제 시험범위라던가 어떤 좀 공부량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들께서 욕심을 내셔서 문제도 그렇고 좀 공부를 시키시려는 의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8기까지 갈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조금 많은 상황에서 학기별 중요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문항수가 아니라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여기 어휘가 거의 30, 문학이 한 35%, 그 다음에 여기
15,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 보시면 여기도 거의 30에서 3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어휘, 문학, 그다음에 비문학, 문법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는 문학 중심으로, 그다음에 2학기에는 문법과 비문학 중심으로 이렇게 출제가 그 학기마다 중요도 그때 집중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특이한 게 바로 요거죠. 예, 어휘 문제가 되는데 이 어휘 문제가 사실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공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부교재에서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고, 여기 기타가 중요합니다. 이 기타가 바로 뭐냐면요, 어휘 집에서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네, 문학 문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비문학 지문 속에서도 어휘 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어휘 문제에 대한 비중이 30%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문항수가 이제 17기 기준으로 1.5점짜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배점이 높은 거는 3.2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 쉬운 거는 1.5점이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보기 문제라던가 문법의 어려운 문제는 3.2점 차인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고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틀린 개수보다도 자기가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급이 나누게 되는데요. 똑같이 하나가 틀려도 1.5점짜리 틀린 친구하고 3.2점짜리 틀린 친구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수점짜리 하나하나 가지고도 등급이 나눈 경우도 많고, 사실은 뭐 국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득점자가 많다 보면 동점자의 개수도 많아지고, 일례로 이제 17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점 받은 친구들이 10명을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1등급 친구가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문항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 또 어휘라고 해서 소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특정한 영역에서만 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점을 또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제 내신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기마다 혹은 중간 기말마다 조금 시험 범위라던가 집중하는 요소가 달라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작성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학, 그다음에 독서, 문법, 어휘라고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1학기 첫 중간고사는 아무래도 교과서를 처음에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학의 비중이 좀 더 많아 보이죠. 그리고 독서, 문법을 포함해서 이제 어휘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요 8문제의 비밀도 역시나 공안에 나와 있는 저희 어휘집 문제로는 8문제지만 문학에서도 어휘가 1문제, 비문학에서도 어휘가 1문제, 이렇게 해서 들어간 총 10문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10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30, 30, 30 또 3분의 1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내용 이해, 의미, 그다음에 일치 확인, 그다음에 개념, 그리고 사전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메모를 해드리면 특징, 내신 문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외부 지문이 없다라는 것. 네, 거의 경기예고는 외부 지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이라는 고3 교재를 쓰다 보니까 하드한 수업량과 어떤 교재를 따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외고가 정말로 외부 지문이 많은 학교예요. 이제 보기 문제라던가 혹은 1, 2, 3, 4, 5번 자체에 아주 외부 신학 시조를 다 넣어가면서 베이스가 없으면 골라내지 못할 정도로 좀 문제를 어렵게 내는 유형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경기예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간단합니다. 네, 이제 시험 범위 외적으로의 외부 지문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외부 지문 속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함정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함정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어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던가 혹은 수업 커리큘럼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업하고 있는 수업 내용, 네, 절대적으로 수업 내용 안에서의 출제를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문학의 개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고 또 수능 강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나 어떤 특정한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좀 일반적인 개념의 수업을 한다면 이기찬 선생님 같은 이제 특정한 선생님께서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설명하는 객관적 상관문은 이래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충돌되는 경우가 가끔 생겼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역설법 같은 경우의 개념도 일반적으로 설명에서는 이 부분은 역설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은 역설법으로 설명하셨다. 그럼 무조건 학교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은 의외로 또 문제로 많이 나오기도 해서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나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오롯이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학교가 제시하는 체계에 대해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점점점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 응용력을 키우기보다는 단순한 암기 형식으로 따라가는 경우, 제가 새 학교 이제 안양,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과천 외고의 제 특목고 수업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강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목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외고 친구들입니다. 경기외고 친구들은 뭐랄까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정말 뭐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뭐 족보닷컴을 찾아본다던가 혹은 뭐 외부에 있는 자서라던가 혹은 자료를 찾아봐서 내가 좀 다른 범위로 확장하는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찾아서 궁금증이 생겨서 학교 선생님한테 갖고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건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이제 커트를 해버리면 친구들한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계고 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다거나 저희가 사교학원의 특성상 이제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뭐 주는 상황이라던가 교재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대되는 공부보다는 진짜 학교생 필기를 그대로 이제 조금 암기를 하고 학교생 빈칸 빵빵이를 뚫고 학교 선생님 문제에 대한 OX 문제를 만들면서 오롯이 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해프닝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올해 17기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 작년에 썼던 16기 중간고사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실렸던 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좋은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오는 좀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구절과 그 구절에 대한 단순 변형, 이제 뭐 책세나라고 해서 책과 세상과 나라고 해서 경계고만의 이제 국어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던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책자가 여러분들께 이제 2월달에 나가게 될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교과서 문제라던가 거기 나와 있는 프린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어떤 좀 단순 변형 문제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안에서는 조금 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17기에서 혹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18기까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점차 좀 수업의 양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하고 있는 공부의 양이라던가 좀 수업 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안양외고가 그런 부분에서 원탑이었거든요. 네, 진짜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경계고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도 필수적으로 꼭꼭 들어가는 지문들이 생기고 고전 시가에서 가사까지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국어를 아무리 단순 암기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 내주신 거에서 수업 나가신 거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국어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국어 성적 분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하니까 외고 1등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등급이라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90점 이상이라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외고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경기외고 안에서는 1등급 친구들이 8명, 많아야 9명, 9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1등급의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워낙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하고 또 공부 쪽으로는 또 노력하는 친구들인지라 사실은 이제
100점을 받아도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100점을 받아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그만큼 이제 꼼꼼하게 실수를 줄이는 공부가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개수 하나하나당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6기 같은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등급 컷이 80점 후반대였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60점대로 평균이 떨어졌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80점만 나와도 1등급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등급 안에서는 이제 최대한 내가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다 맞고 실수를 줄이면서 최대한 100점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동점자 수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동점자 수가 있으면 등급 좀 따기 힘든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5점짜리하고 3.2점짜리하고의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잘 맞아야 될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네,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기외고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일단 기초가 탄탄한 국어 실력의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외부 지문을 소화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세나에 들어있는 교과서 기본 문제에 대해서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것은 거의 달달달달 완벽하게 이제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공부량이 조금 필요한데요. 여기 문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식입니다. 이게 17기의 이제 문제를 보게 된다면 이게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속의 항목을 골라내게 되는데 하나만 헷갈리게 되어도 선지가 틀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골라내는 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다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에 따른 직격탄.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 보면 너무나 이제 문제를 허망하게 읽게 되는, 그러니까 점수를 잃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철저한 학교 중심의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혹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친구한테만 이라던가 뭐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조사라던가 문맥적 어휘 하나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라기보단 잠깐 이건가? 이거 이 말인가? 요거 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말장난스러운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철저한 학교 중심,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해주셨는가에 따라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기본 말을 꼬거나 이제 말장난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본 문제를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기 1번들 같은 경우의 시조들은 외부 지문은 아닙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 문제 보이시죠? 이제 서리적 표현, 음성 상징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직설적 화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 물론 이제 이게 1학년 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기도 하고, 그다음 경계고 같은 경우는 국어 개념 백과라는 이제 기본기를 다루고 있는 학교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좀 많이 봐야 되는, 좀 꼼꼼하게 이제 조금 변형된다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의 공부가 돼야 된다는 점, 일차적인 기본 암기가 필수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는 기본 독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 안에서는 일단 학교에서도 요구한 좀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좀 타 학교에 비해서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그 독해력을 키우는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 구절 문제, 보기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를 엄청나게 새로운 걸로 바꾸거나 외부 지문을 넣지는 않는데 이제 김현진 선생님이라고 되게 비문학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2학년 때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예를 14기나 15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외부 지문을 막 찾아오실 정도로 보기 창작까지 하면서 많이 만드셨는데 요즘 트렌드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 지문 자체에서도 오답률 높은 어휘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어휘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입니다. 이제 공안 수능 국어 출제 어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를 18기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계속 연마다 지금 쓰고 있는 어휘집 교재는 바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교재를 쓴다라고 한 전제 하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총 34강 정도의 교재가 있고 한 번 학기 시험당 1강에서부터 9강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한 강당 20문제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9 해서 거의 180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의어, 여기에 달려있는 한자성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다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보시면 거기 죄송해요. 지금 화면이 제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다 달라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학교 선생님들 다 만드시고 또 적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들도 골라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오답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도 어휘 문제일 정도로 경기일고 친구들한테는 어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일고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15기도 그렇고 16기도 그렇고 너네들이 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많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좀 말장난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부 지문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굉장히 조사나 어미 하나하나 말만 바꾸면서 막 함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되게 당연하다고 어떤 훌렁훌렁 읽어가는 문제에서 오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 국어의 지식보다는 어떤 말장난 같은 걸로 틀리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외우는데 부담스럽다는 친구들, 그다음에 등급이 너무 많이 나뉜다는 친구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외고고요. 일단은 국어라는 과목이 베이스 과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국어 공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자세하고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경기일고에서의 국어 공부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는요. 저희는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야외고나 과천외고처럼 뭔가 외부 지문이라던가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정말 철저하고 확실하게 복습하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본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자습서와 혹은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워드를 쳐서 거기 들어가는 빈칸,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필수 요소들을 저희가 다 워드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해서 수업을 한 후에는 각각 빈칸 빵빵이를 뚫고, 또 여기 어휘 지금 빈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 원칙에 따라서 배운 거를 완벽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다른 친구 거를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시면 이게 학교 선생님 색깔과 제가 수업한 색깔과 그 다음에 자습서를 필기한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공부한 걸 한 권으로 모인 걸 단권하라고 단권하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조건 수업을 한 후에 제 수업을 듣고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해서 한 거를 반드시 자기 메인 교재에 한 번에 정리하게 되는 단권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단권화를 아무것도 없는 빈 교재에다가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빈칸 테스트를 좀 많이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학교 수업 점검의 OX 보이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한 학교 교재에 대해서 친구들의 교재들, 이제 앞반 이제 영어과 교재, 그 다음에 중어과 교재, 일본어과 교재들 다 모읍니다. 네, 워낙 저희 학원에서 이제 경기고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각 반에 선생님들이 이제 두 분이 들어가시긴 하는데 조금씩 반별로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다 모아서 제가 그 프린트를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OX 문제를 모두 만듭니다. 네, 그래서 경기고 선생님들은 매번 문제를 막 창의적으로 제작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교과서 활용할 수 있는 OX 문제를 매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단원 평가 변형이라고 한 거 보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학교에서 나가고 있는 프린트를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가, 적절한 걸 적절하지 않은 걸로 바꿔서 저희가 오답 만들기도 하고요. 선지나 표현 방법을 바꿔서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수업 플러스
플러스 저희가 옆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문제라던가 역시나 확인 문제들 다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휘 문제집도 보이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낱말 뜻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요. 매번 이렇게 같이 워드를 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경기외고 같이 하시는 선생님 두 분하고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워드도 치고 OX 문제도 만들고 하면서 같이 이제 어휘 문제는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같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외고는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주고 있는 걸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느냐, 그리고 그 활용한 거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확실하게 경기외고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경기외고를 오래 다뤄봤고 그리고 경기외고 친구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경기외고 하나만큼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번에 14기라던가 15기 친구들도 이제 서울대를 지망했고 또 서울대에 갔었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번 또 경기외고 안에서 선배들과의 만남에서 선배들이 와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오리엔테이션도 해주고 문답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소서 공유도 하면서 나름 경기외고만의 되게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응용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외고 안에서 경기외고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확실하게 알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이라는 점에서 그런 자부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가 이 경기외고를 잘 꾸려가면서 열심히 수업할 테니까요.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강사 오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